네, 반갑습니다. 제가 이제 그 양자역학을 1장부터 이제 시작하기 앞서가지고 제가 한 두 번 정도에 걸쳐서 어, 2학년 때 배웠던 어, 현대물리학에 나오는 양자역학, 현대물리학에 나오는 양자역학을 좀 간략하게 요약 정리하는 시간을 좀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처음 두 번 정도는 제가 양자 물리학의 소개라고 하는 주제로 강의를 좀 할게요. 우리가 이제 퀀텀 미케닉스가 굉장히 쉽게 사람들한테 설명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학문입니다. 그래서 너무 쉽게 설명을 해도 이해를 할 수 있는 듯 많은 듯 뭐 이렇게 돼가지고 많은 고민이 좀 됐는데 어쨌거나 나름대로 그래도 그 물리를 좀 많이 공부를 하려고 하는 학생들한테는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이 첫 번째 그림은 양자물리를 물리학이라고 하는 거를 뭐 그림으로 좀 설명을 좀 하면 어떻게 할까 했을 때 제가 언뜻 생각나는 걸 두 개 정도 가져왔는데 먼저 이제 빛이라는 것. 빛이 여러분들은 입자라고 생각하십니까? 파동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전자, 일렉트론이라고 하는 게 여러분들은 입자라고 생각하십니까? 파동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퀀텀 미케닉스라고 하는 거는 빛이나 전자 이런 것들이 때로는 입자로 또는 때로는 파동으로 이렇게 나타나는 학문입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이제 입자와 파동의 이중성이라고 하는데 그러한 특성을 가지고 있는 학문이 그 퀀텀 미케닉스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칼툰은 그 되게 오래된 칼툰인데 아, 그 양자역학이 확률의 학문이다라고 하는 거를 설명해주는 칼툰이에요. 그래서 제가 한번 읽어볼까요? 여기 남자하고 여자가 전화를 하는데 남자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오, 앨리스, you are the one for me. 앨리스, 너는 나한테 유일한 사람이야.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랬더니 앨리스가 이 남자한테 그럽니다. But Bob, in a quantum world, how can we be sure? Bob, 우리 양자의 세계에서 어떻게 그렇게 확신을 가질 수가 있지? 뭐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가 퀀텀 미케니컬리는 결론은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되냐면 여러분들 연애할 때 아, 앨리스 씨, 내가 당신을 사랑할 당신은 나한테 유일한 사람입니다. 뭐 이렇게 얘기하면 완전히 생 거짓말이라는 얘기예요. 퀀텀 미케니컬리는 내가 당신을 사랑할 수 있는 확률은 99%입니다. 내지는 97%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훨씬 더 정확한 표현이다라고 하는 거죠. 좀 우리가 좀 가볍게 이제 시작을 했는데 제가 인트로덕션에는 어떤 걸 그 요약을 할 거냐면 먼저 이제 빛의 입자성 그리고 전자의 파동성 그 다음에 끝으로 이제 파동함수를 통해 고전적인 파동함수를 통해서 우리가 슈레딩거 방정식이 어떻게 유도가 될 것인가에 대한 어떤 감을 좀 얘기해주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할 내용은 빛의 입자성인데 빛의 입자성을 증명한 실험으로는 흑체 복사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광전 효과 그 다음에 컴턴 산란 여러분들이 많이 배웠을 겁니다. 특히 광전효과, 컴턴 산란 이런 것들은 많이 배웠을 텐데 이거는 제가 퀀텀 미케닉스 시간에 너무나 많은 시간을 할애할 수 없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지만 또 이해하기도 만만치 않은 것 같은 그런 주제인 이제 흑체 복사에 대해서 주로 빛의 입자성에 대해서 설명을 오늘은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퀀텀 미케닉스가 뭐냐라고 하면 보통들은 이제 빛과 물질,
빛과 전자죠. 전자가 물질이죠. 빛과 물질의 상호작용을 기술하는 학문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이 왼쪽에 굉장히 이렇게 나이스하게 정말 물리학자처럼 생긴 사람이 슈레딩거죠. 그리고 그 슈레딩거의 머리 쪽에 쓰여진 방정식이 슈레딩거 방정식입니다. 그리고 퀀텀 미케닉스는 주로 원자 또는 원자 이하의 세계, 원자와 원자 이하의 물질 세계를 기술하는 학문입니다. 보통 이제 대부분 파동함수라는 걸 기술을 하는데, 우리가 이제 그 고전역학은 여러분들 다 알죠? 고전역학 우리 일상적인 스케일에서 공부하는 학문이 고전역학이고, 그 스케일을 굉장히 작게 원자 이하로 보내주면, 크기를 굉장히 작은 크기로 보내주면 그 학문이 바로 퀀텀 미케닉스 양자역학이 됩니다. 반면에 우리가 어떤 물체의 속력이 빛의 속력만큼 오더만큼 굉장히 빨라지게 되면 고전역학은 더 이상 이제 우리가 잘 맞지 않고, 그때는 우리가 상대론적인 relativistic mechanics, 상대론적인 역학을 적용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어떤 물질의 크기가 무지무지 작고 그놈이 무지무지 빠르면 퀀텀 미케닉스하고 relativistic mechanics, 상대론적인 역학과 양자역학을 다 결합을 시켜줘야 돼요. 그러한 학문을 우리가 이제 양자장론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이제 거기까지는 가지 않을 테고, 그래서 그 여러분들이 배우는 퀀텀 미케닉스는 그냥 non relativistic, 비상대론적이지만 굉장히 작은 세계를 기술하는 그런 학문, 퀀텀 미케닉스를 학부 때 배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양자역학 하면 생각나는 그 상수가 있는데, 늘 양자역학과 함께 살아가는 상수가 있습니다. 그 상수가 우리가 이제 플랑크 상수라고 해요. 플랑크 상수. 막 그 플랑크 상수의 크기 h라고 하는데, 플랑크 상수는 그 크기가 6.616 곱하기 10의 34승 줄 세크입니다. 여러분들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뭐 그냥 그냥 어디 타성에 젖어가지고 플랑크 상수는 6.616 곱하기 10의 34승 줄 세컨드라고 하는데, 일종의 이제 에너지 곱하기 시간 단위잖아요. 근데 그 크기 자체가 10의 34승이에요. 10의 34승이라고 하면 우리가 보통은 0.00001줄, 0.000000001줄, 그러면은 거의 0줄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잖아요. 그 뭐 뭐 반올림하기도 뭐 참 민망한 그런 숫자인데, 10의 34승줄이라고 한다는 얘기는 얼마나 작은 넘버입니까? 무지무지 작은 넘버를 달고 다니는 학문이 퀀텀 미케닉스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일반적인 머리로 이거를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그 사고 실험을 쉽게 할 수 있는 그런 학문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 넘버 자체가, 에너지 자체가 굉장히 작은 에너지를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들 고전적으로 내가 여러분들 한 50kg 정도 되는 사람이 뭐 지면으로부터 한 1m쯤 뭐 책상 위에 뭐 올라가 있다, 뭐 걸상 위에 올라가 있다 그러면, 지면을 기준으로 했을 때 50kg짜리가 갖는 50kg짜리 물질이 갖는 에너지가 어떻게 되죠? 포텐셜 에너지를 가질 수 있잖아요. 그 포텐셜 에너지가 mgh잖아요. 그러면 그 우리가 mgh라고 하는 게 질량이 50kg, 그 다음에 중력 가속도를 뭐 대략 10m/s의 제곱, 근데 높이가 뭐 1m 정도 된다라고 하면은 벌써 이 사람이 갖는 포텐셜 에너지가 한 500줄 정도 되잖아요. 그게 바로 고전적인 스케일이야. 우리가 고전역학에서 다루는 스케일은 뭐 몇백 줄, 뭐 몇 줄, 기껏 해봐야 0. 몇 줄, 이 정도 스케일은 우리가 다루는데, 10의 34승 줄 세컨드, 그런 스케일은 거의 다루지 않습니다. 그 무지무지 작은 숫자라서 우리가 거의 사고 실험에 많이 여러분들이 의존을 해야 돼요. 그래서 굉장히 클래시컬한 학문과는 굉장히 다른 학문이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좀 그 유념하고 시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특히나 우리가 주울 세컨드, 이거 내가 퀴즈 하나 낼게. 주울 세컨드라고 하는 단위를 여러분들이 본 적 있나요? 플랑크 상수 말고 에너지 곱하기 시간의 단위를 갖는 물리량, 그게 바로 여러분들이 그
고전역학 때 배웠던 앵귤러 모멘텀, 가운동량의 단위가 줄 세컨드입니다. 한번 확인해 보세요. 줄 세컨드가 나오는지. 그래서 플랑크 상수는 줄 세컨드, 가운동량하고 같은 단위를 갖습니다. 우리가 여러분들 지금 왼쪽에 있는 그림은 왼쪽 사과인데, 사과가 색깔이 두 개가 있어요. 왼쪽은 초록색, 오른쪽은 빨간색 사과. 어떻게 이러한 사과가 생길 수 있죠? 이렇게 우리가 색이 있는 물체는 왜 우리가 이런 색이 있는 물체를 보게 됩니까? 색이 있는 물체, 왜 이렇게 어떨 때는 초록색 사과, 어떨 때는 이렇게 빨간색 사과를 볼 수 있는 이유는 뭐죠? 그렇죠. 우리가 어떠한 물체는 특정한 파장은 흡수를 하고 또 어떠한 특정한 파장은 반사를 합니다. 그래서 흡수하는 파장의 색은 우리가 볼 수 없지만 그 물체가 어떤 특정한 파장을 반사하면 그 반사된 파장을 통해서 우리가 색을 볼 수 있는 거죠. 초록색 사과는 초록색 파장의 빛을 반사해서 우리 눈으로 들어오는 거고, 빨간색 사과는 초록색 빛은 흡수하고 빨간색 빛은 반사해서 빨간색으로 보이게 됩니다. 우리가 그러면 왼쪽에 있는 연탄, 여러분들 젊은 학생들은 이 연탄 자체를 본 적이 없을 텐데, 옛날에 뭐 보일러, 뭐 도시가스 이런 거 쓰기 전에는 연탄으로 우리 불을 때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검정색 물체는 흑채라고 하는데, 이 검정색 물체는 왜 색깔이 검을까요? 검정색 물체는 그렇죠. 모든 파장의 빛을 다 흡수하기 때문에 색깔이 이렇게 검게 나옵니다. 그래서 모든 파장의 빛을 다 흡수하게 되면 이렇게 색깔이 검게, 이런 걸 흑채라고 얘기를 해요. 지금 이제 이 왼쪽은 이제 어떤 도자기를 굽는 장면인데, 우리가 보통 열복사를 thermal radiation 그래가지고, 열복사의 정의는 뭐냐면 어떤 가열된 물체를 가열하게 되면 가열된 물체의 표면에서 온도가 올라감에 따라서 빛을 방출하는 현상이다. 그걸 우리가 thermal radiation이다, 열복사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빛이 온도가 점점 올라가면, 이 도자기가 한 500도씨가 되면 처음에 이제 붉은색이 됐다가, 그 다음에 온도가 점점 올라가면 이제 색깔이 또 오렌지색으로, 오렌지색을 방출을 하다가, 그 다음에 더 올라가면 색깔이 노란색 빛을 방출하고, 그 다음에 정말 진짜 도자기가 한 1500도 이렇게 되면 흰색의 빛을 이렇게 방출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온도에 따라서 빛을 나가는 복사되는 빛의 색깔이 이렇게 달라지게 됩니다. 우리가 이런 걸 열복사라고, thermal radiation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럼 이제 흑채 복사는 black body radiation이라고 하는데, 흑채 복사라고 하는 게 조금 전에 이제 연탄을 우리가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흑채의 특징은 뭐냐면 모든 전자기파를 파장에 상관없이 100% 흡수하는 놈이 흑채다. 그리고 얘가 열평형 상태가 되면 그 흑채는 내가 흡수한 모든 전자기파를 다 또 방출을 하게 돼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보통 태양이나 지구를 거의 근사적인 흑채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왼쪽에 있는 이 막대는 철인데, 아연 막대인데, 이 철을 가열을 하게 되면 왼쪽처럼 이제 온도가 T1일 때는 약간 오렌지색의 복사열을, 색을 방출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온도를 조금 올려가지고 T1에서 T2가 올라가면 그 템퍼러처가 올라감에 따라서 복사되는 빛의 색깔이 조금 달라졌죠. 오렌지색에서 약간 오렌지색과 노란색이 좀 섞여 있는 듯이. 그리고 그 놈을 더 T2에서 템퍼러처를 더 올려주면 복사되는 에너지도 더 많이 방출이 되고 색깔도 달라져요. 지금 T3인 경우는 색깔이 노란색으로 변했네요. 그죠? 그리고 복사되는 에너지도 훨씬 더 많이 방출이 되고, 이걸 우리가 이제 이러한 복사 스펙트럼을 갖다가 그려보면, 오른쪽에 있는 그래프인데, 이게 파장에 따라서 온도가 T1일 때는 복사 에너지의 세기가 좀 작게 좀 나타나고,
그리고 우리가 특별하게 눈에 많이 띄는 색이 이제 오렌지색 같은 게 특별하게 많이 띄잖아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복사되는 빛은 모든 색깔을 다 복사를 하는데 그 중에 지금 제일 많이 복사되는 빛의 그 파장이 이제 오렌지색에 해당되는 파장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T1을 보게 되면 T1의 그래프 중에 가장 높이 있는 그 부분이 아마 오렌지색에 해당되는 걸 테고, 그 다음 템퍼러처가 올라가게 되면 복사되는 에너지가 점점 더 많이 증가가 될 테니까 그래프는 더 높아지겠고, 그리고 최고로 많이 복사되는 빛은, 그 중에 최고로 많이 복사되는 빛은 우리가 지금 눈에 보이는 약간 오렌지 노란색 같은 그러한 색의 파장의 빛을 가장 많이 복사를 하는 겁니다. 딱 그 파장에 해당되는 빛만 복사하는 게 아니고 모든 색의 빛을 다 복사하지만 가장 많이 복사되는 게 오렌지 노란색. 그게 이제 파장이 좀 짧아진 거예요. 그래서 피크가 T1일 때보다 T2일 때는 피크가 좀 왼쪽으로 피크가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온도를 더 올려주면 복사 에너지의 세기는 더 크게 더 많이 복사가 되겠고, 그 다음에 그 피크가 생기는 가장 많이 방출되는 빛의 파장은 이 경우에 이제 노란색에 해당되는, 그러니까 파장이 더 짧아진 빛을 복사하게 됩니다. 이러한 것들은 이제 실험적으로 우리가 그려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흑채 복사의 몇 가지 특징은 이제 템퍼러처를 아까 지금 아연 막대를 가열하듯이 템퍼러처를 뭐 3500도, 4000도, 4500 켈빈, 5000 켈빈 그림처럼 5500 켈빈 이렇게 템퍼러처가 올라가면 온도가 높을수록 더 많은 에너지를 방출하게 됩니다. 더 많은 에너지를 방출을 하게 되고, 그 방출하는 게 되는 그 패턴은 어떻게 되냐면 단위 시간당 단위 면적당 복사 에너지가 온도의 4승에 비례하게 돼요. 그래서 단위 시간 R이라고 하는 게 이제 단위 시간 단위 면적당 복사 에너지인데 온도의 4승에 비례한다고 했잖아요. 그때 이제 비례 상수를 우리가 스테판 볼츠만 컨스턴트라고 얘기를 하고 시그마라고 하고, 이 시그마의 단위는 R분의 T4승분의 R이잖아요. T4승분의 R. 템퍼러처는 켈빈으로 써서 켈빈의 4승이라고 쓴 거고, 단위 면적당 단위 시간당 복사 에너지. 그러니까 우리가 단위 시간당 에너지가 Joule per second인데 단위 시간당 에너지가 파워입니다. 파워의 단위는 와트죠. 와트. 그래서 우리가 단위 시간 단위 면적당 복사 에너지는 와트 퍼 메타 제곱, 와트 퍼 메타 미터의 제곱, SI 유닛으로 와트 퍼 미터 제곱이고, 그 다음에 시그마의 단위는 그걸 다시 템퍼러처의 4승, 켈빈의 4승으로 나눠줘가지고 우리가 그 비례상수 시그마가 와트 퍼 미터 제곱 켈빈 4승 이렇게 됩니다. 이게 이제 그 크기는 이제 5.67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8승이 됩니다. 이걸 우리가 스테판 볼츠만 로라고 얘기를 해요. 법칙이다. 이게 첫 번째 특징이고, 이제 두 번째 특징은 뭐냐면, 근데 이제 복사되는 에너지가 많이 방출이 되는데 피크가 생기는 게 점점 파장이 짧은 쪽으로 가죠. 템퍼러처가 올라감에 따라서. 그래서 두 번째 특징은 뭐냐면 온도가 높아질수록 가장 센 빛, 우리가 눈에 보이는 거의 대부분 눈에 보이는 빛의 파장, 가장 센 빛의 파장은 점점 짧아지게 됩니다. 그리고 가장 센 빛의 파장을 램다 맥시멈이라고 하면 그 램다의 맥시멈, 피크를 주는, 그림에서 피크를 주는 파장이 램다 맥시멈이 돼요. 램다 맥시멈이 템퍼러처가 증가함에 따라 계속 왼쪽으로 가잖아요. 그래서 램다 맥시멈 곱하기 템퍼러처는 신기하게도 같습니다. 그래서 램다 맥시멈 곱하기 템퍼러처를 다 곱해주면 그 값이 5500도일, 템퍼러처가 5500도일 때, 5000도일 때, 3500 켈빈일 때, 그때 다 램다 맥시멈 곱하기 켈빈이즘 다 같아요. 이걸 우리가 빈의 변이 법칙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두 가지 흑채 복사의 특징은 이제 스테판 볼츠만 법칙, 복사 에너지의 세기는
temperature, 온도의 상승에 비례하고 온도가 높을수록 가장 센 빛의 파장은 짧아지는데 그 가장 센 빛의 파장 곱하기 temperature는 늘 항상 일정하다, constant다. 이게 이제 흑체 복사의 특징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이제 실험적인 흑체 복사의 데이터를 그 사람들이 그 설명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어요.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오른쪽에 나온 그 웨일리하고 쥔스라는 사람인데 이 웨일리하고 쥔스가 조금 전에 보여준 흑체 복사의 스펙트럼 그 당시에는 이제 흑체 복사는 실험적으로는 이러한 그 흑체 복사 스펙트럼을 나타냈는데 이론적으로는 그거를 아직 설명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걸 설명하기 위해서 이제 웨일리하고 쥔스가 그 당시에는 이제 빛이 파동이다라는 게 워낙에 광범위한 믿음이었기 때문에 빛이 파동이라는 성질과 그래서 다시 말해서 맥스웰의 전자기파 이론하고 그 다음에 이제 열물리학의 열평형 이론을 써가지고 웨일리 진스가 흑체 복사 스펙트럼을 그 설명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한번 볼까요? 그래서 이제 맥스웰의 전자기 이론과 열평형 이론을 결합해가지고 즉 결합하면 빛이 파동이라고 하는 특징을 이용해서 그 빛의 전자기파들은 진폭이 같으면 같은 온도에서 모두 같은 양의 에너지를 실어 나른다. 지금 이제 밑에 있는 그림은 박스에 있는 그림은 뭐냐면 우리가 마이크로웨이브 혹은 우리가 전자레인지라고 생각을 해도 전자레인지를 1차원적으로 그냥 지금 그린 건데 1차원 오븐 혹은 전자레인지를 이렇게 가열을 하게 되면 전자기파가 쭉 나와서 물질을 가열을 하게 되는데 이때 이제 나오는 전자기파가 이제 파장에 따라서 이렇게 쭉 한번 그려본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경우는 이제 진폭이 서로 같게끔 이제 그려놨는데 이런 전자기파들은 파장이 서로 다르다고 하더라도 진폭이 같으면 맥스웰의 전자기 이론은 진폭이 같으면 에너지가 같아. 템퍼러처 같은 온도에서 에너지는 항상 그 전기장의 진폭의 제곱에 해당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진폭이 같은 놈은 파장이 좀 진동수가 달라도 같은 양의 에너지를 실어 나른다. 그게 이제 빛의 파동성의 특징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특징은 어떤 온도 T에서 이렇게 각 정상파가 이게 지금 마이크로웨이브에서 정상파가 나오는데 양끝이 고정된 정상파가 나오는데 어떤 특정한 온도 T에서 정상파의 진동 모드가 가지는 평균 에너지는 각각의 모드, 진동 모드라고 하는 게 지금 그림에서 보면은 그림에서 맨 밑에 있는 정상파에서 가장 긴 파장을 갖는 놈이 맨 밑에 있는 거. 파장은 EL, 마이크로웨이브의 폭을 L이라고 하면 맨 밑에 있는 놈은 파장이 EL짜리죠. 그래서 1분의 2L 되는 파장. 1분의 2L 되는 파장을 갖고 그 다음 거는 파장이 L이죠. 파장이 L. 혹은 뭐 L을 갖다가 2분의 2L 이렇게 내가 쓸게요. 2분의 2L. 그 다음에 세 번째 놈은 뭐 3분의 2L. 그 다음에 그러한 수많은 진동 모드들을 우리가 쭉 그려줄 수가 무한대의 진동 모드가 나올 수 있어요. 그죠? 그래서 각 정상파의 진동 모드가 가지는 평균 에너지. 그러니까 진동하는 놈은 파장들이 이렇게 2L짜리, 2분의 2L짜리, 3분의 2L짜리 등 여러 가지 다양한 진동 모드가 있지만 진폭이 같으면 얘네들이 실어 나르는 평균적인 에너지가 그 템퍼러처에 비례한다라고 하는 게 우리가 그 열물리학의 그 결과입니다. 열평형 이론의 결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러한 열평형 이론을 써가지고 웨일리 진스가 이제 이 흑체 복사 스펙트럼식을 유도하려고 했어요. 다음과 같이 이제 시도를 했는데 먼저 1차원 5분을 분석을 해보면 우리가 정상파의 파장은 파장의 EL은 램다의 정수배를 만족을 해야 돼요. EL은 파장의 정수배, 그죠? 파장의 정수배. 그리고 그 정수 n은 여기 밑에 지금 스몰 n이 아니고 라지 n으로 제가 써야 될 것 같아요. 라지 n은 2L은 n 램다인데 이때 라지 n은 정수가 되고 이 n은 이제 램다분의 2L 혹은 이제 빛의 속력은 C는 진동수 곱하기 파장. C는 nu 램다니까 램다분의 1 대신에 C분의 nu. 그래서 우리가 이
n large에는 파장으로도 표현할 수가 있고 진동수로도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파장에 대해서는 반비례하고 램다분의 1로 반비례하고 진동수에 대해서는 누로 비례하고 그죠? 그래서 n은 램다분의 2l 또는 c분의 2 누 l 이렇게 우리가 쓸 수가 있어요. 그랬을 때 우리가 이제 그러면 정상파가 어떤 진동수 누라고 하는 진동수와 누 플러스 델타 누 사이에 그러니까 델타 누라고 하는 그 간격 사이에 이 정상파의 진동 모드가 몇 개가 있느냐라고 우리가 계산을 하면 델타 누 사이에는 진동 모드 수가 몇 개냐면 델타 n개만큼 있겠죠. 그래서 델타 n은 c분의 2l 델타 누 그래서 델타 누라는 간격 사이에 누와 누 플러스 델타 누 사이의 간격 사이에는 델타 n개만큼의 모드의 개수, 진동 모드의 가 있는데 이게 지금 1차원인 경우에는 진동 모드의 개수 델타 n은 그 5분의 길이 L에 비례하고 그 다음에 델타 누 간격 L 곱하기 델타 누에 비례하죠. L 곱하기 델타 누. 근데 이제 지금 제가 얘기한 거는 이 5분이 1차원 5분에 대해서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1차원이 아니고 만약에 3차원인 경우에는 인터벌을 우리가 보통 원 디멘셔널 인터벌은 dx 거리의 인터벌은 dx라고 하지만 3차원으로 확장을 해주면 얘는 dx, dy, dg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걸 보통 우리가 이제 d3승 r 이렇게 얘기하고 얘는 d3승 r은 보통 r 제곱 dr에 d 오메가 이건 뭐 사인 세타, d 세타, d 파이 그래서 이건 이제 앵글에 해당되는 거고 그래서 인터벌이라고 하는 게 원 디멘셔널 인터벌은 그러니까 모드수 dn은 L 곱하기 d누에 비례한다라고 하면 3차원에서의 dn 모드의 개수는 이 최적 그 단위 그냥 길이가 아니라 최적 V가 들어올 테고 그 다음에 d누가 그냥 들어오는 게 아니고 누 제곱 d누 이런 식으로 그 비례하게 됩니다. 비례 관계식만 내가 간략하게 먼저 여러분들한테 그냥 그 정성적인 특징만 설명을 해주고 나중에 정확한 비례상수는 어떻게 되는가는 나중에 한꺼번에 제가 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3차원인 경우에 인터벌은 그래서 우리가 이제 누라고 하면 누는 파장으로 나타내주면 램다분의 c잖아요. c는 누 람다 혹은 누는 램다분의 c. 그래서 이놈을 누를 미분을 해주면 d 누는 램다분의 1을 미분해주면 어떻게 되죠? 마이너스 램다 제곱분의 d 램다 그렇게 되죠. 그래서 d 누는 파장으로 나타내주면 마이너스 램다 제곱분의 c d 램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모드의 개수 어떠한 d누라고 하는 인터벌 사이의 모드의 개수는 최적과 누 제곱 d누에 비례하지만 그걸 파장으로 내가 환산을 해주면 누를 파장으로 환산해주면 누 대신에 램다분의 c의 제곱 누 제곱 대신에 램다분의 c 제곱 그 다음 d누 대신에 램다 제곱분의 c d 램다 이렇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는 누에 대해 진동수에 대해서는 누 제곱 d누에 비례하지만 파장으로 환산해주면 램다 4승분의 d 램다에 비례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파장에 대한 비례식 그 다음에 진동수에 대한 비례식이 이러한 차이가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잘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이거 이해하셨나요? 그래서 우리가 1차원에서의 어떠한 진동수가 누하고 누 플러스 델타 누 사이의 그 모드의 개수는 델타 n이라고 했는데 델타 n은 L 타임스 델타 누에 비례하는 반면에 이게 3차원 5분을 다 고려를 XY, Z를 다 고려를 해주면 델타 n은 L 3승 그러니까는 V 최적과 누 제곱 델타 누 혹은 그걸 진동수로 나타내주면 램다 4승 분의 델타 램다 지금 이제 코에피션트 뭐 C 3승 이런 거는 크게 여러분들이 그냥 너무 심각하게 생각 안 해도 돼요. 그 비례 관계식만 잘 이해를 하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1차 원 디멘전에서 3디멘전으로 갈 때 비례 관계식이 어떻게 변하는지 그거를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거를 갖다가 3차원 공간으로 확장했을 때 모드의 개수
델타 누라고 하는 인터벌 사이에는 모드가 몇 개 있냐면 델타에는 최적 곱하기 누 제곱의 델타 누 혹은 최적 곱하기 램다 4승의 C 3승 뭐 델타 램다 이러한 모드의 개수를 우리가 가지고 있다. 이게 이제 레일리진스가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걸 지금 3 일종의 마이크로웨이브 전자레인지가 5분 3차원 흑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주면 이게 3차원 흑체에서 누와 누 플러스 델타 누 사이의 모두의 개수는 dn은 누 제곱 v d 누에 비례하거나 램다 4승분의 c 3승 v d 램다에 비례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거를 이제 이 최적을 갖다가 다 좌변으로 보내줘가지고 단위 최적당 모두의 개수 단위 최적당 모두의 개수를 우리가 계산을 하게 되면 그걸 스몰 n으로 이제 dn이 아니고 스몰 n으로 내가 바꿔줬어요. 그러니까 v분의 라지 n이 스몰 n이 되는 거예요. v분의 라지 n이 스몰 n이 돼가지고 흑체 내 단위 최적당 모두의 개수가 흑체 내 정상파의 모두 밀도라고 합니다. 단위 최적당 단위 진동수당 모두의 개수 dn은 누 제곱의 d누 혹은 단위 최적당 단위 파장당 정상파의 수는 뭐 램다 4승분의 C 3승 D 램다 이거에 비례한다. 그래서 모두 밀도는 그걸 최적으로 나눠준 걸 정상파의 모두의 단위 최적당 모두가 몇 개가 있는가를 판단해 주는 게 이제 모두 밀도인데 D에는 이렇게 스몰 n은 이제 그런 개념으로 이해하라고 했죠. 그래서 이거 이해되셨죠? 그랬을 때 이제 레일리 진스가 단위 최적당, 단위 진동수당, 에너지 밀도를 계산을 해주면 각각의 모드, 최적 안에 마이크로웨이브 안에 여러 개의 모드가 있는데 무지무지 많은 모드. 그리고 그 인터벌 사이로 내가 유한하게 주면 그 인터벌 안에는 델타 누, D 누 안에는 유한 개의 모드가 있겠죠. 그러면 그 각각의 모드가 실어나르는 에너지는 진폭이 같으면 어떻다고 그랬죠? 템퍼러처에 비례하고 똑같다고 했죠. KT. K라고 하는 거 우리가 볼츠만 상수인데 템퍼러처에 비례한다고 했으니까 그 모드에다가 단위 각각의 모드가 실어나르는 평균 에너지가 온도니까 온도를 곱해주면 그게 에너지 밀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DU는 그 에너지 밀도 단위 최적당 단위 진동수당 혹은 단위 파장당 에너지 밀도를 모두의 밀도, 모두 밀도에다가 각각의 모두가 실어나르는 평균 에너지 이의 평균값을 곱해주면 그게 이제 에너지 밀도가 되는데 단위 최적당, 단위 진동수당 에너지 밀도가 되는데 그 값을 우리가 DU라고 하면 DU는 평균 에너지 곱하기 모두 밀도 DN 혹은 그걸 내가 다시 DN은 진동수로 환산해주면 누 제곱 D 누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평균 에너지가 KT가 되고 KT 곱하기 누 제곱 D 누 이렇게 쓸 수가 있고 파장으로 나타내주면 KBT, KT 곱하기 램다 4승분의 C 3승의 D 램다 이렇게 쓸 수 있고 우리가 KT 곱하기 누 제곱을 U 누 그 다음에 KT 곱하기 램다 4승분의 C 3승을 UL 램다 U 램다 이렇게 그냥 표현을 한 거예요. 요 지금 그 표현식을 이해하셨죠? 그러면 이제 그러한 에너지 밀도, 단위 면적당 에너지 밀도를 진동수는 우리가 마이크로웨이브에서 나올 수 있는 진동수는 0에서부터 무한대까지 다 가능하니까 그놈을 다 적분을 해주면 그게 단위 최적당 에너지 덴시티, 에너지 밀도가 되는 겁니다. 이해되셨나요? 그리고 그놈을 우리가 파장으로 환산을 해줄 수 있는데 파장도 0에서부터 무한대까지 다 적분을 해주면 그놈이 단위 최적당 에너지 덴시티 그걸 우리가 파장으로 적분을 해줄 수도 있고 진동수로 적분을 해줄 수도 있어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에너지 덴시티를 얻을 수가 있는데 요 스몰 u누 요 스몰 그러니까 단위 최적당 에너지 덴시티 u 뉴 이게 이제 kb kt 뉴 제곱 그걸 갖다가 이제 스몰 u 뉴를 갖다가 진동수에 대해서
계산을 한 값이 조금 전에 보여준 흑체 복사식. 흑체 복사식은 지금 그림처럼 진동수가 0에서부터 이제 쭉 커짐에 따라서 진동수가 0일 때는 0이었고 그 다음에 어느 정도 진동수가 올라가게 되면 템퍼러처가 3500 켈빈, 뭐 5000 켈빈 이렇게 되면은 어느 순간에 피크를 찍고 최고점으로 갔다가 그냥 이렇게 뚝 떨어지게 돼 있어. 실험값은 일종의 그 약간 가우시안 형태의 그래프를 쭉 올라갔다 0에서 쭉 올라갔다가 피크를 찍고 다시 쭉 0으로 이렇게 내려가는 그런 그래프를 보여줬죠. 근데 이제 레일리진스의 식은 레일리진스의 U는 지금 어떻게 됐죠? 값이 KBT 곱하기 진동수의 제곱 이렇게 됐잖아요. 그게 U잖아. 이론 값은 그렇게 주잖아. 이론 값이 그렇다는 얘기는 뭐냐면 누가 0일 때는 0이고 그 다음에 누가 굉장히 작을 때는 실험값하고 비슷하게 맞다가 누가 점점 커지면 얘는 무한대로 가게 되면 한없이 무한대로 가죠. KBT 곱하기 누 제곱은 누가 무한대로 가면 쭉 무한대로 가잖아. 가다가 떨어지지 않고. 그러니까 이론값하고 너무너무 차이가 나는 거예요. 이걸 갖다가 누가 무한대로 갈 때 U 값이 에너지 density가 무한대로 가는 거를 우리가 자외선 파탄이다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ultraviolet catastrophe 그래서 자외선 파탄이 생겨가지고 이론값하고 실험값이 너무 안 맞는 거예요. 레일리 진스가. 이거 아무리 계산해도 레일리 진스가 계산한 것 자체에는 문제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레일리 진스의 기본적인 가정이 뭐였다고 했죠? 빛은 복사 에너지는 전자기파다. 빛은 파동이다 라는 성질을 이용을 해서 계산을 했는데 그 가정하에서 계산한 걸로는 틀린 게 없어요. 근데 이론값하고 실험값이 너무너무 차이가 나는 거야. 그러면 이거를 그 사람들이 맞추기 위해서 너무너무 고민을 했는데 이때 혜성처럼 나타난 사람이 플랑크였습니다. 그래서 플랑크가 1899년 12월에 플랑크의 럭키 게스라고 하는데 플랑크가 이런 게스를 해요. 만약에 우리가 각각의 진동 모드 뭐 바닥 상태에 있는 놈, 1차 여기 상태, 2차 여기 상태에 있는 놈이 진폭이 같으면 똑같은 에너지를 실어낸다. 평균적인 에너지를 실어낸다. KT, 온도에 비례하는 똑같은 에너지를 실어나른다고 했는데 이게 그럼 진폭이 같더라도 내가 진동수가 다르면 서로 다른 진동수의 파장을 갖는 웨이브가 실어나르는 에너지는 온도에만 비례하지 않고 만약에 이렇게 기괴한식 exponential hν 나누기 kt-1분의 hν 이렇게 진동수에도 관계되는 이런 식의 평균 에너지를 실어나르는 진동수에도 관계되는 진동수와 온도뿐만 아니고 진동수에도 관계되는 이런 그 값을 갖는 평균 에너지 값을 가지면 그래서 진동수가 다른 놈들은 서로 다른 평균 에너지를 실어나른다고 이렇게 그 가정을 하면 내가 흑체 복사의 실험값을 이렇게 잘 맞춰줄 수가 있습니다. 라고 플랑크가 1899년에 발표를 하게 됩니다. 12월에. 너무너무 잘 맞아요. 그래서 KBT라는 것 대신에 exponential h는 나누기 KT 빼기 1분의 h라는 그 값을 그 평균 에너지 값을 넣어줬더니 너무너무 잘 맞는 거야. 근데 사람들이 그때 물리하는 사람들은 어떨까요? 물리하는 사람들은 남이 그런 얘기를 해주면 너무 잘했어 축하해 하고 박수를 막 쳐주는 게 아니고 So what? 그래서 이 식이 어떻게 나왔는데? 라고 질문을 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 식이 갑자기 왜 이러한 식이 나왔어? 이러한 식은 어떻게 나왔지? 라고 질문을 해요. 질문을 했더니 플랑크가 그때는 그 당시엔 대답을 못했지. 경험적으로 이렇게 그래서 럭키 게스라는 게 바로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질문을 받아서 설명을 해줘야지 비로소 인정을 받는데 이 식이 어떻게 나왔냐면 하고 플랑크가 한 3개월 정도를 고민을 합니다. 그래서 얻은 결론은 다음과 같습니다. 플랑크가 그런 얘기를 해요. 그 맥스웰 방정식에서 맥스웰의 빛은 전자기파인데 맥스웰의 빛은 전자기파, 빛이 파동이고 파동이 전자기파가 실어나르는 에너지는 전기장의 진폭의 제곱
그러니까 진동수가 다르더라도 진폭만 같으면 똑같은 에너지를 실어 나른다는 게 electromagnetic wave, 전자기파의 파동의 특징입니다. 그게 맥스웰의 빛이야. 근데 만약에 빛이 우리가 볼 때 이런 놈은 굉장히 연속적인 에너지 연속적인 웨이브처럼 보이지만 이 빛이라고 하는 게 사실은 만약에 알갱이로 이루어져 있다면 입자 덩어리, 그래서 에너지 덩어리로 이루어져 있다고 한다면, 그리고 그 각각의 알갱이가 진동수에 비례하는 에너지를 갖고 있다라고 우리가 가정을 하면 각각의 알갱이가 진동수에 비례하는, 그리고 그때 비례 상수가 H라고 하는 게 무지무지 작은 상수. 여기에서 이제 플랑크 상수 6.616 곱하기 10^-34승 줄 세컨드가 도입이 됩니다. 그렇게 굉장히 작은 에너지를 갖는 진동수에 비례하는 알갱이로 이루어져 있다면 내가 조금 전에 얘기했던 그러한 각각의 진동 모드가 실어 나르는 평균 에너지가 템퍼러처에만 비례하는 게 아니고 기괴하게 익스포넨셜 함수하고 뭐 진동수의 조합으로 이렇게 평균 에너지가 만들어질 수 있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알갱이들이 다 모여가지고 만든 게 이제 플랑크의 가설인데, 플랑크의 양자설이라고 우리가 해요. 혹은 플랑크의 가설. 그래서 플랑크의 가설은 전자기파의 에너지는 연속적으로 연속적인 값을 갖는 게 아니고 어떤 최소 단위의 값, 최소 단위의 알갱이가 있어서 각각의 어떤 진동수 누인 알갱이가 있으면 얘가 갖는 에너지는 H누고, 그러한 H누를 갖는 놈이 N개만큼 있으면 그 N개의 빛이 만드는 에너지는 N2가 되겠죠. N2. 계속 알갱이의 개수만큼만 우리가 곱해주면 되잖아. 그래서 그리고 그때 N2가 되고 그때 그 값은 NH누다. 그래서 이 빛을 이루는 알갱이 에너지 덩어리가 있고 그 각각의 에너지 덩어리가 갖는 에너지는 H누. 그 다음에 그놈이 N개가 있으면 그 N개로 이루어진 에너지 덩어리는 NH누. 이걸 우리가 에너지가 양자화되어 있다, 에너지 퀀타이제이션을 처음으로 얘기를 한 사람이 플랑크입니다. 빛이 파동이 아니고 입자처럼 알갱이로 이루어져 가지고 그 알갱이가 알갱이로 이루어진 그 빛으로 우리가 해석한다면, 그러면 우리가 흑체 복사를 설명해 줄 수가 있다. 그리고 이 에너지 덩어리를 우리가 퀀텀이라고, 양자라고 이렇게 부르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빛의 양자를 우리가 보통 이제 광자라고, 포톤이라고 얘기를 해요. 빛의 양자를 광자, 포톤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때 도입된 상수가 플랑크 상수 6.615 곱하기 10^-34승 줄 세컨드가 돼요. 이 가정을 여러분들이 믿어주면, 그러면 내가 각 진동 모드가 실어 나르는 평균 에너지는 똑같은 템퍼러처라고 하더라도 템퍼러처에 비례하는 게 아니고 이게 익스포넨셜 H누 나누기 KT 빼기 1분의 H누에 비례한다는 걸 증명해 줄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플랑크의 양자설이 처음으로 도입되고 이게 퀀텀 미케닉스의 시초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요거들이 어떻게 유도가 되는지 그거를 나머지 시간은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이제 지금 마이크로웨이브를 이제 아까는 원디멘전 1차원 에 대해서만 공부를 했는데, 이게 3차원 마이크로웨이브, 3차원에 대해서 다 고려를 해주면 우리가 각각의 어떤 진동수가 델타 누의 인터벌 사이의 모두의 개수는 dn은 v 최적과 진동수 제곱에 비례한다라고 했고, 실제 그 비례상수를 계산을 해주면 C3승분의 8파이 누 제곱 D 누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실제 그 값이
이렇게 나오는 게 어떻게 이렇게 나오는지를 지금 이제 좀 계산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처음 그 양자역학을 접하는 사람이 어려우면 이 부분은 그냥 넘겨도 되는데 그 퀀텀 메케닉스를 계속 공부를 하겠다고 하는 사람은 이 부분을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우리가 이제 이 박스 안에 갇혀 있는 전자기파는 전기장이라고 생각을 해주면 전기장의 파동 함수는 sin 함수 sin kx의 x times sin ky y 곱하기 sin kg의 g 이렇게 쓸 수가 있는데 우리가 정상파라고 하는 거는 정상파는 경계 조건 전기장은 x가 0일 때 그리고 x가 l일 때 0이 돼야 되고 x가 0일 때 y가 l일 때 그 다음에 z가 l일 때 다 0이 돼야 됩니다. 그게 정상파의 경계 조건이야. 바운더리 컨디션. 그죠? 정상파는 이제 x, y, z가 다 0이고 원점에서 전기장이 0이 돼야 되고 그 다음에 x가 l일 때 y가 l일 때 z가 l일 때는 또 다 0이 돼야 되는 게 정상파의 경계 조건입니다. 그 조건을 만족하려면 sin 함수니까 sin kx의 l은 x가 l일 때 0이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kx의 l은 0이 되려면 항상 파이의 정수배, 그죠? 그래서 파이의 정수배가 돼야 되니까 kxl은 파이의 nx는 정수, 1, 2, 3, 4, 5로 나가는 정수고 y축에 대해서도 kyl도 파이 times ny 그 다음에 g축에 대해서도 kgl은 파이 times 정수 ng 그래서 각각의 degree of freedom x, y, z에 대해서는 정수를 nx, ny, ng 이렇게 내가 구별을 했어요. 그리고 그 놈을 이제 각각의 성분을 다 제곱해서 더해준 게 이제 wave number k 스퀘어인데 k 제곱을 해주면 그게 l분의 파이 제곱 nx 제곱 더하기 ny 제곱 더하기 ng 제곱 이렇게 되죠. 그래서 nx 제곱 더하기 ny 제곱 더하기 ng 제곱을 n 제곱이라고 정의를 할게요. 그러면 우리가 파수 k는 l분의 n파이 이렇게 됩니다. l분의 n파이. 그래서 웨이브 넘버 k가 l분의 n파이라는 거 이해하셨죠? 그래서 웨이브 넘버는 l분의 n파이가 되고 조금 전에 우리가 배웠던 게 2l 박스의 그 파장과 그 박스의 길이 사이의 관계 2l은 n파이 박스의 길이 2l은 n파이 그러니까는 우리가 그 박스의 길이는 반정수 파장의 반파장의 정수배 L은 2분의 램다분의 N 혹은 뭐 2L은 N 램다 그게 이제 조금 전에 우리가 배웠던 거고 그래서 L 대신에 파장으로 나타내주면 L분의 1은 L분의 1은 N 람다분의 2가 되니까 K는 L분의 N파이 혹은 램다분의 2파이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여러분들 이제 파수하고 웨이브 넘버라고 K는 이를 우리가 파수 웨이브 넘버라고 하는데 웨이브 넘버와 파장과의 관계는 K는 램다분의 2파이 이렇게 됩니다. K는 램다분의 2파이 그 다음에 그 C는 누 램다니까 램다는 램다분의 1은 C분의 누 이거 조금 전에 배웠죠. 그래서 우리가 파수 웨이브 넘버 K를 파장으로도 나타내 줄 수가 있고 이렇게 진동수로도 표현을 해줄 수가 있어요. 그럼 우리가 이제 그러면 이 솔루션을 만족해주는 모드의 개수 우리가 1차원에서는 모드가 그냥 nx 하나만 모드의 수라고 했는데 3차원에서는 이제 nx, ny, ng를 다 포함한 n이 모드의 개수 nx, ny, ng를 다 고려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nx, ny, ng, 그게 이제 여기서 nx, ny, ng라고 하는 그래프를 그려보면 이게 3차원에서 이걸 만족해준 n은 nx, ny, ng는 항상 1 이상의 정수가 돼야 되잖아요. nx, ny, ng가 0이면 아무것도 없는 거니까 이 0보다 커야 되겠지 뭐. 그러니까는 nx, ny, ng는 111, 뭐 121, 122, 123 모든 그 정수의 조합이 다 솔루션이 되는 거야. 그게 이제 그래서 우리가 그걸
그 점을 다 찍어주면 이렇게 격자점으로 다 나타내 줄 수가 있습니다. 그 스케일이 격자점에 다 점이 찍히는 거야. 111, 121, 222, 뭐 131, 그렇죠? 그래서 그 점의 개수를 세면 그게 모두의 개수가 되는 거예요. 그 모두의 개수. 근데 내가 지금 nx, ny, ng가 0보다 다 큰 것만 그렸기 때문에 그 음수를 가질 수는 없으니까 다 양의 값, 양의 일사분면 정도만 그린 거죠. 그럼 이제 모두의 개수를 이렇게 그리면 격자점의 개수를 세면은 모두의 개수를 셀 수 있는 건데 그 격자라고 하는 게 점이라고 하는 게 무한대만큼 있겠지 뭐. 그렇지 않아요? 무한대만큼 존재하겠죠. 지금 내가 이렇게 큼직큼직하게 그 간격을 줬지만 무한개의 점이 존재할 겁니다. 그럼 무한개의 점을 카운팅하는 방법은 어떻게 되느냐? 그걸 연속적인 점의 분포로 우리가 생각을 해주면 돼. 그래서 예를 들면 반지름이 n, 이거 nx, ny, ng로 이루어진 공간, 반지름이 n이고 두께가 dn이 만드는 국껍질의 최적, 국껍질의 최적에 존재하는 모두, 반지름이 n이고 두께가 dn이 만드는 국껍질의 최적에 존재하는 모두의 개수, 점의 개수가 어떻게 되는가를 계산을 해봐야 됩니다. 그걸 지금 3차원에서 이렇게 보면은 여러분들이 상상이 안 되니까 그걸 내가 2차원으로 좀 줄여볼게요. 이 3차원에 있는 모두 격자점을 2차원 nx, ny로 두고 이게 이제 그 모든 점이 이제 점이 빽빽하게 지금 그림은 내가 듬성듬성하게 점을 찍었지만 11, 뭐 12, 13 이런 식으로 듬성듬성하게 찍었지만 실질적으로 그 점이 무한개가 존재할 테니까 빽빽한 점이라고 여러분들이 상상을 하면서 내가 nx, ny가 이루는 그런 그 좌표에 반지름이 n인 반지름이 n인 그 원을 하나 그리고 그 다음에 두께 dn만큼의 원을 하나 더 그려요. 그러면 그 n과 그 dn이 이루는 그 띠, 요 폭 dn이 이루는 띠 안에 점이 몇 개가 있는가를 여러분들이 카운팅을 한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럼 점이 몇 개가 있는가를 카운팅한다는 얘기는 이 띠 안의 면적을 계산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죠? 그 면적 자체가 빽빽하게 있으니까 그 면적을 계산한 게 모두의 개수를 센 거다 이렇게 그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러면 얘는 어떻게 됩니까? 2차원인 경우는 원 둘레가 어떻게 되죠? 2파이 r이 되나요? 2파이 r 곱하기 두께 이렇게 되면은 그 면적을 계산을 하는 거죠. 2파이 n 곱하기 두께. 그러면 이거를 3차원 국껍질의 표면적 3차원 국껍질의 표면적은 어떻게 되죠? 4파이 n제곱 4파이 n제곱 아니에요? 4파이 n제곱에다가 두께를 곱해주면 그 국껍질의 최적이 되겠죠. 그래서 3차원인 경우는 반지름이 n이고 두께가 dn이 만드는 국껍질의 최적이 4파이 n제곱 곱하기 dn 그게 최적이 돼요. 그 국껍질의 최적 맞죠? 4파이 n제곱 곱하기 dn 근데 지금 nxn 그건 전체 국껍질의 최적이 되는 거고 지금 우리는 nx, ny, z가 다 0보다 큰 구간이니까 그게 8분의 1조각만 계산을 한 거잖아요. 실제 8분의 1조각만 카운팅하면 돼. 왜냐하면 nx, ny, ng가 다 0보다 크니까. 그래서 8분의 1을 곱한 건 그런 의미로 8분의 1을 곱한 겁니다. 그리고 곱하기 2를 한 거는 뭐냐면 이게 전자기파, 정상파라고 하는 거는 전자기파인데 전자기파는 횡파잖아요. 일렉트로매그네틱 웨이브가 이렇게 진행을 하면서 전기장과 자기장이 이렇게 그림처럼 진동을 하는데 이 진동하는 방법이 지금 전기장이 이렇게 수평으로 진동하고 자기장이 이렇게 수직으로 진동하는 모드도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이걸 90도 돌려가지고 전기장이 수직으로 진동하고 자기장이 수평으로 진동하는 횡파는 그걸 우리가 폴라리제이션이라고 얘기해요. 폴라리제이션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림상에 방법이 하나가 있고 그걸 90도만큼 돌려서 진행하는 전자기파가 있어요. 그래서 폴라리제이션 편극까지 고려를 다 해준 게 이제 모두의 개수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우리가 이 국껍질
반지름이 n이고 두께가 dn, 반지름이 n이고 두께가 dn이 만드는 구껍질의 최적에 존재하는 모두 그 점의 개수가 바로 그 면적, 요 구최적을 계산한 거하고 똑같아요. 그게 바로 파이 n 제곱 dn. 이거 이해되셨나요? 여러분들 그 이해를 꼭 하셨기를 그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러한 최적 내에 그 모두의 개수를 셌어. 그러면 이건 이제 n 스페이스에서 우리가 계산을 한 거고, 이걸 이제 진동수 공간으로 가져가 볼게요. n 두께가 dn인 진동수 공간, n과 진동수와의 관계식, n과 진동수와의 관계식은 어떻게 되는가? 우리가 n이라고 하는 거는 보면 n은 램다분의 2l 이라고 했죠. n은 램다분의 2l. 그리고 이 램다를 진동수로 나타내주면 n은 램다분의 2l 또는 c분의 2l 누. 이건 이해되시죠? n은 램다분의 2l 혹은 진동수로 표현해주면 n과 진동수의 관계식은 c분의 2l times 누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두께가 반지름이 n, 두께가 dn인 공간을 진동수 공간으로 바꿔주면 그 진동수 모두의 개수 n은 파이 n제곱 dn이라고 쓸 수도 있고, 이놈을 진동수로 나타내주면 파이 곱하기 c분의 2l 누의 제곱 곱하기 dn은 어떻게 되죠? dn은 c분의 2l d 누 이렇게 되죠? c분의 2l d 누. 그래서 이걸 정리를 해주면 n은 8파이 l 3승 8파이 l 3승 누의 제곱 나누기 c 3승 d 누인데 l 3승을 좌변으로 이항을 시켜주면 그러니까 이게 단위 최적당 모두의 개수가 되는 거예요. 단위 최적당 모두의 개수. 그게 l 3승분의 n이 스몰 n이 되는 거죠. 우리 조금 전에 제가 그 레일리진스 식을 유도할 때 단위 최적당 모두의 개수. 그래서 우리가 이 그 비례상수 C3승분의 8파이가 그렇게 해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게 이제 이 지금 모두의 개수 단위 최적이 L3승인 상자 안에 정상파의 전자기파를 고려를 했을 때 우리가 이제 그 단위 최적당 모두의 개수 L3승분의 모두의 개수는 C3승분의 8파이 누 제곱 D 누 이렇게 나온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거를 갖다 이제 비례상수를 다 넣어주면 이제 비례관계식 대신에 제가 이렇게 3차원 흑체에서 누와 누 플러스 d 누 사이의 모두의 개수 dn은 c3승분의 8파이 누 제곱 곱하기 최적 d 누가 되는 거고, 그놈을 최적으로 나눠준 게 정상파의 단위 최적당 단위 진동수당 정상파의 개수. 그래서 그걸 모두 밀도라고 해서 스몰 dn으로 나타내있어요. dn 나누기 v. 그게 이제 스몰 dn이고, 그때 비례상수가 c3승분의 8파이 누제곱. 그래서 그거를 갖다가 이제 단위 최적당, 단위 진동수당 에너지 밀도로 나타내주면 그게 c3승분의 8파이가 이제 비례상수로 들어가고, 아까처럼 이제 kbt 누제곱 d누.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 비례상수의 C3승분의 8파이 누제곱이 나온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여러분들이 굳이 그 유도를 하고 싶으면 그 유도한 과정은 바로 이러한 과정을 따라서 유도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그러면 플랑크의 그 각 모드가 진동 모드가 실어 나르는 평균 에너지가 KT가 아니고 이게 플랑크의 럭키 게스처럼 나온 이유가 어떻게 되는가를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보통 정상파의 평균 에너지, 우리가 정상파의 평균 에너지는 그 레일리진스가 정상파가 이루는 평균 에너지가 온도에 비례한다라고 유도한 거는 뭐냐면, 우리가 통계에서 이제 그 막스웰 볼츠만 함수를 썼어요. 우리가 막스웰 볼츠만 분포식은 뭐냐면 고전적인 기체 분자가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아보가드로 수만큼 있고 굉장히 많은 기체 분자가 어떠한 온도 템퍼처 일정한 온도 T가 있을 때 그 T 내에서 어떤 특정한 에너지 E를 갖는
이 에너지 이 상태를 점유할 수 있는 기체 분자의 수, 특정한 온도 T에서 어떤 에너지 상태 E를 점유할 수 있는 기체 분자의 수는 그 막스웰 볼츠만 분포 함수를 따른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때 그 T에서 에너지 E 상태를 점유할 수 있는 입자의 수가 그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E 나누기 KT라고 하는 분포 함수를 따르고, 우리가 이제 어떤 특정한 온도 에너지가 E에서 E 플러스 델타 E 사이의 에너지를 갖는 단위 최적당 입자수는 FED 이렇게 주어진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그 전자기파도 이제 그런 식으로 우리가 그 계산을 했는데, 이게 지금 레일리 진스가 이거로부터 막스웰 볼츠만 분포함수로부터 우리가 그 레일리 진스의 평균 에너지는 어떻게 계산하냐면, 예를 들면 FED라고 하는 이놈을 갖다가 모든 에너지에서 다 적분을 해주면, 그러면 우리가 뭐 어떤 흑체 내에 있는 뭐 기체 분자의 개수가 나오는 거겠죠. 그러니까 일종의 규격화 조건이야. 그래서 FED가 0에서부터 무한대까지 다 적분을 해주면 그게 모든 에너지 상태를 다 점유하고 있는 기체 분자의 수가 되는 거고, 그때 이제 평균값, 에너지의 평균값을 계산할 때는 이 식처, 빨간 식처럼 인티그랄 FED 분의 E times FED를 적분해 준 값, 이게 이제 기체 분자의 평균 에너지를 계산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평균 에너지를 계산을 하는데, 이 분포함수가 막스웰 볼츠만 분포함수니까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E 오버 KT를 넣어주면, 이게 F0는 뭐 컨스탄트니까 서로 상쇄가 되고, 이제 오른쪽처럼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2의 KT D분의 익스포넨셜 인티그랄 E 타임스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2 KT D, 이걸 적분을 해주면 되는데, 이 적분은 여러분들이 직접 할 수 있지만 지금 내가 적분 값을 줬지만, 이거 여러분들이 이제 이러한 간단한 적분은 스스로 할 줄 알아야 돼.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알파 x를 0에서부터 무한대까지 적분해주면 알파분의 1, 그 다음에 x 타임스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알파 x를 0에서부터 무한대까지 적분해주면 이게 알파 제곱분의 1이 되는데, 이게 바로 분자가 알파 제곱분의 1의 형태를 가지고 분모가 알파분의 1의 형태를 가지니까 답은 알파분의 1이 되는 거죠. 알파분의 1인데 여기서 알파에 해당되는 게 KBT분의 1이니까 이 답은 어떻게 되죠? 그러면 에너지의 평균값은 그냥 KT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레일리 진스가 얻은 KT가 정상파의 각 진동 모두가 갖는 평균 에너지는 KT가 나온다라고 하는 걸 활용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제대로 활용을 한 거죠. 근데 우리가 이제 플랑크의 가정은, 플랑크는 에너지가 이렇게 연속적으로 분포가 되지 않고, 플랑크의 가정은 뭐냐면 에너지가 양자화되어 있다고 했잖아요. 띄엄띄엄 나온다. 하나의 퀀텀이, 하나의 에너지 덩어리가 갖는 에너지는 h누고, 그게 이제 n개의 입자가 모여 있으면 nh누의 에너지를 갖는다. 그러니까는 분포함수가 불연속적인 분포함수를 가져야 돼. 연속적인 에너지 분포를 갖는 게 아니고 이게 띄엄띄엄. 그래서 fn은 f0의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2n 나누기 KT가 되는 거고, EN은 N이 혹은 NH누 이런 식으로 이제 되는 거겠죠. 그리고 그 에너지가 띄엄띄엄 나오니까 에너지를 적분을 하는 게 아니고 에너지를 더해줘야 되는 거예요. 알갱이들이 막 나오는 거니까 이 적분값을 적분에 대한 평균값을 해주는 게 아니고, 그 n이 0에서부터 무한대까지 이 분포함수, 불연속적인 분포함수분의 sum over n 곱하기 2n 곱하기 fn, 이렇게 되는 게 평균값을, 불연속적인 분포함수를 갖는 그 시스템의 평균값을 계산하는 과정입니다. 차이점은 적분이 썸메이션이 된 거야. 적분이 합으로 계산을 해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내가 이 합을 어떻게 계산해 주느냐?
우리가 이제 fn을 계산을 해주면 fn은 exponential 마이너스 n이 over kt 분의 ne 곱하기 exponential 마이너스 ne over kt 이렇게 계산을 해줘야 되는데 우리가 썸메이션을 보면 그 exponential 마이너스 nx를 n이 0에서부터 무한대까지 적분을 해주면 그걸 정리해주면 이놈이 1 마이너스 exponential 마이너스 x분의 1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그걸 활용을 해주면 이게 분모 값은 어떻게 되죠? sum over n이 0에서부터 무한대까지 exponential 마이너스 n e over kt를 해주면 이게 어떻게 되지? 얘는 1 빼기 exponential 마이너스 e over kt분의 1 이렇게 됩니다. 그쵸? 반면에 이제 분자를 계산을 해주면 분자는 sum over n e exponential 마이너스 n e over kt가 되는데 요 놈은 빨간색의 n이 exponential 마이너스 n e over kt는 내가 얘를 갖다가 에너지로 나눠줄게. exponential 마이너스 n e over kt를 에너지 2로 나눠주고 그놈을 마이너스 kt로 곱해주면 그 값이 n 곱하기 exponential 마이너스 n over kt가 돼요. 금방 체크해 볼 수 있죠? 그래서 이 에너지 2는 여기서 적분 바깥으로 빼주고 n times exponential 마이너스 n over kt는 마이너스 kt 곱하기 exponential 마이너스 n over kt를 에너지로 미분을 해준 거하고 똑같아요. 그렇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우리가 이제 kt도 마이너스 kt도 이 썸메이션 바깥으로 빼주면 마이너스 2 times kt 그 다음에 이 데리버티브 에너지에 대한 데리버티브 dd도 썸메이션 바깥으로 빼줄 수 있죠. 빼주고 그거 데리버티브의 sum over n exponential minus n over kt 근데 exponential n over kt를 n이 0에서부터 무한대까지 적분해 준 게 바로 요거라고 했죠. 1 빼기 exponential 마이너스 2 over kt라고 했으니까 그놈은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지 뭐 마이너스 2kt에 1 빼기 exponential 마이너스 2분의 1을 에너지에서 적분을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 a분의 b를 미분을 해주는 거니까 a분의 b를 미분해주면 어떻게 되죠? a 프라임분의 a 제곱 a분의 b를 미분해주면 어떻게 되지? a분의 b를 미분해주면 a 제곱분의 b 프라임 a 빼기 b의 a 프라임 그렇게 계산하면 되죠? 그렇게 계산하면 여러분들 어떤 식으로 얻을 수 있냐면 미분은 여러분들이 잘 할 거라고 믿고 그 결과는 1 빼기 exponential 마이너스 2 over kt 제곱분의 2 times exponential 마이너스 2 over kt 이렇게 나와요. 이거 어렵지 않아요? 미분하는 건. 이게 분자야. 이게 분자고 분모는 1 빼기 exponential 마이너스 2 over kt니까 분자 나누기 분모 해주면 정답은 2 over exponential 에너지 2 곱하기 exponential 마이너스 2 over kt 나누기 1 빼기 exponential 마이너스 2 over kt인데 분자에 있는 exponential 마이너스 2 over kt를 양변에 이렇게 곱해주면 분자는 2, 그 다음에 분모는 exponential 플러스 2 over kt 빼기 1 이렇게 쉽게 나타나는 걸 여러분들이 이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에너지 덩어리 진동수가 누인 퀀텀의 에너지는 h누니까 E는 h누니까 E 대신에 h누를 다 대입해주면 그게 플랑크가 얻은 평균 에너지예요. 그렇죠? 그래서 너무너무 브릴리언트한 플랑크가 이러한 에너지가 이러한 평균적인 에너지 각각의 진동 모드가 진동수가 서로 다른 정상파가 실어나르는 에너지가 온도에만 비례하는 게 아니고 진동수에도 관계된다고 그 처음에는 그 데이터 흑체 복사의 데이터를 설명하기 위해서 시작을 했지만 그 결과를 얻어내기 위한 해석은 결국은 에너지가 빛이 파동이 아니고 입자가 돼야지만 설명해 줄 수 있다라고 하는 게 흑체 복사의 결론입니다. 그래서 빛이 우리가 과거에는 다 파동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빛이 파동이 아니고 입자여야 된다. 진동수가 N인 경우에 빛 알갱이 하나가 갖는 에너지가 hNew라고 하는 광자의 개념이 되어지만 우리가 흑체 복사를 설명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게 플랑크가 얻은 결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양자역학이 이렇게 해서 탄생을 하게 돼요. 빛이 양자화되어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지금까지는 빛 에너지가 이렇게 보면 빛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연속적인 분포를 갖는 걸로 생각을 했는데 사실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그게 아니고 이렇게 에너지가 h누로 이렇게 퀀타이즈 되어 있는 걸로 돼 있어야지만 우리가 여러 가지 현상들을 설명할 수 있다라는 게 이 퀀텀 미케닉스의 그 플랑크의 흑체 복사의 가장 큰 특징이고 이것이 양자역학을 만든 계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빛이라고 하는 게 때로는 지금은 이제 빛이 파동일 수도 있고 파동인 성질도 띄고 있고 입자인 성질도 플랑크의 흑체 복사처럼 입자의 성질로만 성질이 입자의 성질을 가져야지만 설명할 수 있는 현상도 나타날 수가 있고 간섭처럼 파동의 성질을 가져야지만 나타나는 현상도 그러한 현상도 있는데 이걸 우리가 이제 입자와 파동의 이중성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입자와 particle wave duality 그래서 입자와 파동의 이중성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가 이제 빛 알갱이 지금 오늘 배운 거는 빛의 에너지는 진동수로 나타내지면 E는 hν 이렇게 우리가 배웠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빛이 상대론적인 에너지와 운동량 빛이라고 하는 게 우리가 굉장히 정지 질량이 예민 놈이 무지무지 빨리 움직이면 걔가 그 무지무지 빨리 움직이는 입자의 에너지는 E제곱은 P제곱 C제곱 플러스 M제곱 C4승이라는 걸 배웠잖아요. 그게 이제 상대론적인 그 에너지입니다. 근데 우리가 빛의 경우는 정지 질량이 0이에요. 빛은 정지 질량이 0이기 때문에 상대론적인 에너지하고 그 운동량의 관계식에서 보면 정지 질량이 m이기 때문에 빛의 에너지하고 운동량 사이의 관계는 E는 PC가 돼요. E는 PC. 그 빛은 정지해 있기 때문에 정지 질량이 0이기 때문에 빛은 정지할 수가 없어. 정지하고 싶어도 얼마나 힘들겠어요, 여러분들. 좀 쉬고 싶어서 좀 앉아 있고 싶은데 빛은 못 앉아 있어. 너무 힘들어. 계속 돌아다녀야 돼. 운동량만 가지고 있거든요. 그리고 빛의 속력은 진동수하고 파장으로 나타내지는 빛. C는 누 램다. 그래서 우리가 E는 PC가 되고 E가 PC가 되죠. PC가 되고 에너지는 H 누가 되니까 PC는 H 누가 되고 그 다음에 누라고 하는 거는 램다분의 C가 되니까 램다분의 C. 그러니까 PC하고 H는 H 램다분의 C하고는 같아요. 그래서 운동량 P는 C분의 E. 근데 E는 H 누가 되고 그걸 진동수로 파장으로 나타내주면 람다분의 H. 그래서 P라고 하는 운동량과 파장과의 관계는 램다분의 H입니다. P는 램다분의 H. 이게 그 이름도 유명한 드브로이의 물질파 할 때 배웠죠. 근데 실질적으로 빛의 경우는 P가 람다분의 H는 너무너무 이그젝트한 솔루션이에요. 그래서 지금 왼쪽은 보통 운동량 P하고 파장과의 관계식이 이렇게 주어지는데 P가 람다분의 H라고 하는 거는 이게 그 입자와 파동의 이중성을 대표적으로 나타내고 있는 식입니다. 왜냐하면 보통 우리가 입자인 경우는 파장을 얘기하지 않잖아요. 입자는 보통 운동량을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P라고 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 입자성을 띠고 있는 거고 램다라고 하는 거는 파장을 얘기하는 건 파동성을 띠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게 바로 입자와 파동, P가 램다분의 H라고 하는 건 입자와 파동의 이중성을 띠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퀀텀 미케닉스는 파리클 웨이브 듀얼리티를 설명하고 있는 포함하고 있는 학문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그 오늘 배운 거는 빛의 흑체 복사를 통해서 빛이 입자성을 띠고 있다는 걸 우리가 공부를 했고 그리고 이제 입자와 파동의 이중성이 P는 램다분의 H라는 걸 이렇게 공부를 했는데 다음 시간에는 이제 전자의 파동성에 대해서 전자가
우리가 알기로는 그 전까지는 다 입자라고 생각했는데 전자도 파동성을 띠고 있구나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